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유TV 우지영입니다. 네, 아이유TV 이득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왜 안 빼세요? 이제 보세요. 저 방송을 하려면. 세월호 마스크인가요? 네, 예, 그 오. 마스크에 세월호 자수가 돼 있는 리본이 자수가 돼 있는 마스크입니다. 면도 되게 좋네요. 네, 예. 어디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이제 만든 마스크인데요. 인터넷 사이트 데이즈데이라는 쇼핑몰. 데이데이즈. 데이즈. 그러니까 데이즈데이. 데이즈데이라는 쇼핑몰에서 네. 세월호 리본 자수 마스크를 검색하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마스크 쓰면서 세월호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지금 TV만 틀면 나오는 미스터 트롯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분들이세요? 다 동생들이죠. 그냥 친구하고 싶어요. 이명탁이 아니지. 임영웅, 영탁, 영탁. 이찬원, 진선미. 네. TV만 틀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영웅은 진짜 제가 들어도 한 번 들었거든요. 네. 노래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영탁 찐이야. 이게 제일 좋던데, 노래가. 저는 영탁의 인상은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영탁 닮은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네, 하여튼 트롯 열풍입니다. 이게 시청률도 35.7%를 훌쩍 넘겼고. 네. 근데 제가 이 방송 거의 봤어요, 끝에는. 근데 그렇게 참가자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각기 사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연 중에 예술인들이 진짜 힘든가 봐요. 그렇죠. 많이. 예. 특히 이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아주 힘들다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아는 예술가들도 지금 예술 대신에 알바를 뛰려고 하는데 사실은 알바 자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술활동 말고 그냥 다른 일? 왜냐면 어찌됐든 생계를 풀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일자리조차도 없어가지고 저도 한때는 예술인이었나요? 그렇죠. 공연 기획자로서 한 3년 6개월 정도 있었는데요. 얼마 받을게요. 1년에 먹고 사는 거 빼고 실제 현금 받은 게 1년에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1년에? 네. 대박. 그러니까 추석 때 차비 안 하고 5만 원, 설 때 차비 안 하고 5만 원. 요즘 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 실태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 트롯 보면서 제가 좀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이랑 우박씨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연재 중인데요. 트롯 열풍가 1281만 원. 1281만 원이 무게요. 상금 아니에요, 상금. 상금은 좋은데 이게 문화예술인들 연 평균 이제 연봉인 거예요. 연봉이 아니라 연수입. 연수입. 그렇게 따지면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월에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이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상당히 그 중에서 대중음악 무용 분야가 좀 가장 열악한 걸로 나오네요. 고용보험 가입률이 24.1% 그쳐요. 실업급여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러니까 공연 기획하시면 계약도 했을 텐데 계약 체결률이 42%밖에 안 된답니다. 그 중에서도 10% 정도가 불공정 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예술인 복지단에서 조사한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지금 지자체들도 많이 행사 많이 취소하죠. 지방자치회. 저희 이제 부천 민해촌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5.18 40주년 이제 기념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지급을 하지 않겠다. 어머. 이유를 물어봤더니 문화예술 보조금을요? 물어봤더니 이 기금을 이제 코로나 긴급 지원비로. 가뜩이나 행사들도 다 취소돼서 힘든 형편에 이 보조금까지 지자체 보조금까지 끊긴다면 엄청 힘들겠네요. 이 지자체나 정부는 조기 집행한다고 성급을 다 지급을 해요. 계약 공사 이런 거네. 근데 이렇게 행사들은 성지급 이런 게 없죠. 그냥 취소되는 거죠. 20일 전에 교부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아직 이제 5월 달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이제 그 사업 계획은 통과가 됐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더 또 제가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광부 정책이 있었어요. 네. 그 어린이집 이제 예술인들이 보내는데 입소 기준에서 그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네.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보낼 때 우선 입소 기준이 이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더 우선으로 입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부부가 만약에 모두 동시에 생계 수단을 잃었을 경우 아이를 보내기조차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저는 이런 거는 되게 좀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정부의 복지 및 지원 정책이 되게 천편일률적인 면이 있습니다. 먼저 금리를 낮춰갖고 대출을 이제 많이 네. 해줘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 관련돼서도 그렇죠. 막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극소수들한테 이 지금 문화예술인 보조금도 거의 제가 볼 때 전체 문화예술인 중에 1%밖에 안 돼. 1% 문화예술인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네요. 그겁니다. sorry.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까 그 어린이집 우선 입소 기준처럼 행정 편의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계속적인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예술인 복지 부분이요 어떤 뭐 대출 금리 낮추는 게 아니라 복지 체계에서 주거랑 의료비 다 지원하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우리 예술인 복지재단이건 그러니까 문광부건 좀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다음은 우리 이제 21대 총선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예. 방송일 기준으로 우리 PD님이 편집을 빨리 하신다면 방송일 기준으로 모레가 선거일이에요. 아 벌써 내일 모레네요. 네. 예. 지난 주말에 사전투표는 끝났고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율이 전체 26.69% 그래서 1,100만이 넘게 투표를 했더라고요. 오. 역대 최대인 걸로.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를 보면 경기도가 전체 23.88%.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곳이 여기 부천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부천이 부천인가요? 그러니까 부천이 경기도의 평균 지수를 많이 깎아먹었죠. 부천이 20%가 채 안 됩니다. 19.71%. 오.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소에 줄이 길게 서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전투표소를 갔던 시청이나 어디를 갔던 분들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서 투표율이 엄청 높겠다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투표율은 20%가 안 넘었던 거죠. 뉴스온 기사를 보면 부천시가 사전투표를 꼴찌를 기록한 배경은 광역동 전환에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7월에 3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28개 동으로 통폐합하면서 광역동으로 10개를 운영을 하면서 이 사전투표소도 10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그 발생을 이유가 되게 했죠. 크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2020년 중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죠 지금? 네, 나라살림 연구소에서 제가 속한 예, 연구소죠. 예, 연구소 이제 브리핑 결과를 보면요, 2020년 중앙선관위 예산은 7,301억 원이에요. 아, 예. 7,301억 원요? 네네네. 7,301억 원 중에 어떤 항목으로 좀 예산이 쓰이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정당 발전 지원 예산이 892억 원, 예. 그다음에 공직선거 관리 예산이 268억 원, 그다음에 시민 교육 및 공명선거 정책 사업이 241억 원, 네. 이렇게 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 교육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 기준이에요. 네, 결산으로 결산 기준. 해야 정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여기서 불용액이 한 286억 원이 나왔네요. 결산 기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예. 뭐 거기서 이제 인건비 불용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 시민 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이 있는데 네네. 살면서 선관위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네. 네. 거의 시민들 다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선거
선거관리 예산이라는 걸 이제 고정 비용이라고 네. 하면 선관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이제 정책 사업이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책 사업이거든요. 네. 예. 이 사업이 다시 말씀드리면 241억이고 네. 27억을 불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공명선거 기반 조성,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 사업, 그다음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지원 사업, 위법행위 예방 활동, ODA 사업 이렇게 네.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교육 및 연구 기반 조성 사업과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지원 사업이 이게 유사 중복 사업이에요. 어떤 네. 부분이냐면 민주 시민 교육이 여기 포함이 돼 있거든요. 민주 시민 교육 우리 임피님도 아시죠?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 조례를 지자체에서 입안하면서 많이 지자체별로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교육, 헌법교육, 사회적 경제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교육, 정치시민 교육인데 이 지자체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더 맞죠? 그렇죠. 초과적이고 선관위에서 지금 이거 하는지도 시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지금 민주시민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선관위에서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하는 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부터가 먼저 의문입니다. 네. 이게 보통 보면 지금 민주시민 교육 사업이 교육 사업이 12억이 또 있고 민주시민 교육 사업이 38억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과성을 다시 선관위가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ODA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근데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이거든요. 무려 70억입니다. 이 사업이 뭐게요? 이 사업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 예를 들면 다른 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람들 초청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총선 열리잖아요. 4월 15일 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약간 이제 선거 후진국이라고 치면 거기서 와서 우리 총선과 이제 지방선거 어떻게 열리는지 견학하고 개표현장도 가서 보고 개표현장도 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초청 그 사람들은 이제 초청해서 연수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올해 보면 깜짝 놀라겠네요. 정당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예. 그런 안 좋은 예도 배우고 가겠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원래 반복적인 초청 및 연수사업인데 결산 결과 13억이나 또 불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전형적인 예산 낭비가 아닌가.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불러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요걸 고스란히 또 불용 또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요것도 사업의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중앙선관위 예산을 알아봤으니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투표 이제 총선 예산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또 여기서 깨알 같은 홍보, 나라살림연구소, 나라살림 랩터. 우리 연구원이 좀 강요를 많이 해갖고 이거 홍보를 꼭 저번에 방송 때 얘기 안 했다고. 나라살림 랩터. 이거 보면 예산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김명 연구원님이 분석한 내용이고요. 네. 좀 보셨어요? 예, 아까 잠깐 그냥 훑어만 봤는데요. 이제는 좀 면밀히 좀 보세요. 네. 잠깐 보지 말고. 올해 총선 예산이 2,265억 원입니다. 2,265억 원. 그래서 지난 총선에 비해서 344억이 늘었어요. 네. 여기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이 뭐게요? 어차피 투표 관리겠죠, 보고 얘기하는 거 다. 뭔가 투표를 관리하려면. 그쵸. 뭐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관리비가. 네. 그래서 사전 투표 관리 예산 488억입니다. 아까 사전 투표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전 투표 관리 예산이 488억이고 투표 관리 예산이 482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본 투표 관리 예산. 네네네. 그러니까 사전 관리 예산이 더 많이 들죠, 6억이. 그래서 총선 예산에 이 투표 관리 예산이 한 절반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계산 하시던데 사전 투표 비용이 그러면 1인당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지금 아까 우리가 1,100만 명이 넘게 투표를 했잖아요. 네네네. 488억 원을 1,100만 명을 나눠보니까 1인당 약 4,15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우편요금 이런 거죠. 우편요금 거기 이제 나머지는 인건비겠죠. 문제점이 우리 김명 연구원이 얘기한 문제점이 뭐냐면 사전투표 예산은 증가했는데 이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번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 예상해서 이제 증가한 건데 대신 정책선거 방송토론 예산이
20억이나 이제 감소를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정책 선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성관이도 얘기를 하고, 제가 또 성관이 CF 잘 안 보지만 이번에 팽수가 또 등장을 해서 열심히 팽수가 또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정책 선거 막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책 선거 홍보 부분도 6억 원이 줄었고, 선거방송 토론은 14억이 줄었어요.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있으시잖아요. 네. 다들 막 바깥에서 그러니까. 유세를 열심히 하기보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야 될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선거방송 토론은 좀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여기서는 정책, 뭐 후보 간 이제 공방도 있지만 정책을 많이 홍보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 비해서 각각, 그러니까 선거방송 예산은 24.7%가 줄어들었고, 정책선거 관련돼서는 46.4%가 줄어든 거죠. 그렇지만 개도 홍보 비용은 그냥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112억, 되게 많죠. 개도와 홍보, 네.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선거 실종, 공명선거 실종이라는, 요즘 21대 선거 앞두고, 내일 모레 선거 앞두고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정책 선거를 좀 주도해야 되는 선관위가 이게 정책 선거 부분에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앙선관위 예산은요,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처음 분석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중앙선관위 그렇게 뭐 크진 않잖아요,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그래서 예산 분석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그 총선 비용 관련돼서도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로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살면서 네. EU 협동조합 EU 임PD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오 TV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나라살림연구소의 우리 우지영 우박이 네. 오늘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아이 뭐 부럽습니다. 뭐 이런 거 갖고 그건 뭐 그냥 기재부의 어. 자문위원으로 예. 활동하시게 되셨다고. 그러니까. 아 예 박수는 없습니까? 여기 아, 예. 경축. 네, 아직까지 뭐 예산 분야에 우리 정창 소장님을 따라 발끝도 못 따라가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지방 재정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이게 연구 발표를 하면서 조금 주목을 받아서 이제 기재부 자문위원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드는 방향을 잡는 그거를 제가 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좀 예산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잘 쓰이게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박수. 제가 뭐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 재보궐선거 또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58곳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 2018년도 그렇죠.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당선 무효된 사람들. 시의원. 그래서 다시 재보궐선거에서 58곳이에요. 지자체도 이제 이 예산을 선거 비용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60억이 넘습니다. 거의 한 곳당 1억씩이네요. 거의.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것도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명 연구원님이 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아시다시피 탈법, 그렇죠. 불법 이런 걸로 갖고 당선 무효 돼갖고 날라간 곳이 35곳. 그다음에 중도 사태가 18곳.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사망을 했거나 뭐 이런 그렇죠. 데거든요. 기초단체장 선거가 8곳. 그다음에 기초의원 선거가 33곳. 그다음에 광역의원 선거가 17곳. 그래서 이제 58개 선거가 열리는 거죠. 그 재보궐 선거 그 사유를 보면 당선 무효가 무려 21명, 21명. 사직이 18명, 18명, 그다음에 피선거권 상실이 14명. 그래서 그러면 39명이 이제 불법 탈법으로 해서 재보궐 선거가. 그래서 지금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정당별로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소속이 26명,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8명입니다. 네. 재보궐 선거에 편성된 예산 제가 말씀을 드렸죠? 60억 3천만 원. 강원도 횡성이 가장 많아요. 그래요? 거기 군수가 날라가갖고 7억 9,6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횡성 군수를 뽑는데 보궐선거를 하는데 예산이 7억 9천만 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횡성군이. 진안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7억 6,400만 원 예산 편성했죠. 여기서 24개 지자체가 1억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이렇게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예산 낭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도 일단은 이제 당사자 및 소속 정당에게 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방안을 이제 검토하는 거를 권고를 했고요. 이건 정말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잖아요. 반복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정당의 당사자한테 비용을 물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속 정당도 그 책임 정치 측면에서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정당별 국고보조금을 이 선거 비용만큼 삭감하는 그렇죠. 게 안 주면 좀 되죠. 타당하지 않나. 예. 진짜 좋은 아이디어. 예,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어찌됐건 예방 효과가 또 있을 수 예. 있죠. 선거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예산 낭비를 그렇죠. 좀 맞게 이 재보궐 선거가 안 치러지게 어떤 후보를 잘 공천할 수 있는 맞아, 어떤 그런 그런 놈이 것 공천 있죠. 안 하겠지.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 차들. 아이유. 그런 분들. 네. 어찌됐건 오늘 저희가 중앙선관위 예산 그리고 총선 올해 총선 예산 그다음에 재보궐선거 이렇게 선거 관련돼서 4.15 총선 전에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전국 최초 그다음에 역사상 최초로 이게 내용들이 다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아이오 TV에서만 이게 나오는 거죠. 최초 공개. 지금 최초 공개. 대단합니다. 네, 아이오 TV. 항상 시대 정신과 함께하는 아이오 TV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네. 구독자 수가 늘어야 됩니다. 네,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세월호로 시작했는데요. 꼭 4.16 세월호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페이퍼 스톤이라고 하죠. 네. 종이 돌이라고 우리가 종이 돌을 던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그 마무리.